네 번째로 볼 것이 제1심 판결의 증명력입니다. 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형소법은 항소심은 1심을 거의 계승하는 속심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간해서는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끊고 1심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그 1심 판단을 유지한다는 것이 현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겠죠. 그때는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도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그리고 그 1심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그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현재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때가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반대 해석하면 그렇다면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한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를 한 다음에 1심 판단을 뒤집어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것이 위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심에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피해자만 불러요. 피해자만 불러가지고 1심 판단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부침개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어 버리면 이건 위법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항소심은 여기 나오네. 속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심이 채용한 증거에 대하여 신빙성의 의문은 가요. 의문 가지만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좀 더 심리를 해본 다음에 그 체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지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 갖고서 곧바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1심 입장을 인정해주자, 존중해주자 그런 얘기죠. 자, 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자체에 대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해보지도 아니하고 1심의 피신조서의 기재만을 믿고 1심과 다르게 그 증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진단서를 봅니다. 자, 상해 사건입니다.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 그렇죠. 상처를 진단한 그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이 폭행이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죠. 이런 의사의 진술이 있거나 진단서가 있다 손친다 이것만 갖고서 아하 이것은 상해로 나온 것이구나 폭행으로 나온 것이구나 라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나오면 다 폭행 사건이고 상해 사건입니까? 자기 혼자 굴러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상처를 진단한 의사 진술이나 진단서만 갖고서 아하 이것은 무조건 상해로 나온 거구나 폭행으로 나온 거구나 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그냥 상해의 부위나 정도를 나타낸 그 증거에 불과할 뿐이지 그 상해 원인이 곧 피해자의 피고인의 폭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출제 여러 번 됐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서 발급되었을 때에는 그치? 이 사람이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일방적인
호소에 의존해서 이 진단서가 발급되었을 때에는 피해자가 상해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동기나 경위, 그 이후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서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서 징명령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함부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얘기만을 듣고 이것은 상해로 나온 저 사람에게 상해를 당해서 내가 진단서를 끄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짓지 말고 좀 더 면밀히 살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부검입니다. 자, 의사입니다. 의사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를 한 다음에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 원인으로 지시한다 하여 그 밖에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형사사건에서 부검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사건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치밀한 논증을 거치지 않고서 바로 부검의 말만 믿고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6가지를 봤죠. 그래서 아무리 자유심증지를 할지라도 이런 6가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유심증지가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판사라 할지라도 그런 결과물들을 존중해서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징명령 판단의 합리적 보장입니다. 자, 증거의 취사 선택과 이를 근거로 한 사실 인정은 사실심의 정권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따라서 법관의 확신에 의한 심증 형성은 상소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도 이걸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정 그리고 증거의 취사 선택과 평가는 사실심 법원입니다. 사실심 법원의 정권상에 속하기 때문에 상소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사실 인정 안 해줬느냐? 왜 증거는 취하고 버렸느냐? 나 상소할래?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징명력 판단이 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됐을 때는 이것은 항소나 상소 이유가 되겠죠. 자, 법관의 합리적 증거평가를 위하여는 유죄 판단 이후에는 이 증거 요지를 명시를 해야만 됩니다. 즉 판사가 판결 때릴 때, 유죄 판결 때릴 때에 증거 요지를 명시해야 돼요. 아무리 자유심증지라 해서 네 멋대로 휘갈겨 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증거 요지를 적어라, 이런 얘기죠. 만약 적지 아니하면 그건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됩니다. 자, 요지를 명시하면 되는 것이지 그 취사한 이유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배척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아 하였, 요 이유죠. 여기도 이유죠. 이유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인 것까지는 아니다는 판례입니다. 자백배제 법칙, 위수증, 전문 법칙에 의해서 처음부터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는 징명력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자유심증지를 판단할 때 이런 걸 제외해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탄핵 증거 그 밑에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자유심증지 예외를 봅니다. 자, 예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310조를 가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갖고 함부로 유죄 증거를 내리지 못한다고 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강법칙이 바로 뭐다? 자유심증주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이 아무리 유죄를 확신한다, 심증적으로 유죄가 확신된다 손치더라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자백의 보강 법칙은 자유심증주의 예외가 됩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자백 보강 법칙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됐고. 자, 그 밑에
공판조소의 배타적 증명력도 자유심증지의 예외가 됩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것이 공판조소의 배타적 증명력인데, 자,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소에 기재가 된 것은 누가 적습니까? 법원 즉 공무원이 적습니다. 이 절차를 공판조소에 기재하면 그 조서만 갖고서도 100%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사가 함부로 뒤집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심증지 예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술거부권입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이유로 유죄를 판결을 선고한다든지, 그리고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부한 경우도 뭐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거부권 행사나 불행사를 가지고 함부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진술거부권의 행사, 불행사는 자유심증지 예외라고 보고 있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인두비오 프로리오의 원칙입니다. 자, 유죄 판결하려면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할 때 유죄 판결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판례도 유죄의 증거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만으로는 안 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도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 거기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면 충분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서, 그치? 그리고 이성적 추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잘 봐두세요. 포함된다고 나와요. 틀립니다. 자, 실제 잘 되는 판례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법원이 최선을 다하여 심리했는데 심증 형성이 불가능해요. 그치? 불가능하다면 이 인두비오 프로리오 원칙에 따라,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그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판례도 범죄 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요하는데, 자, 근데 그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르지 못했다면 아무리 유죄의 의심이 든다 손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는 내용이죠.